성공만 줬던 한국 남자, 60대의 네덜란드에서 기적 같은 사랑에 빠지다. 하지만 이 로맨틱한 동화의 끝은 과연? 한국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텅 빈 삶에 지쳐있던 60대 박철민. 그는 용감하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운명처럼 20대 독일 여성 레나를 만나 나이와 국경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을 시작하죠. 예상치 못한 생명의 축복까지 찾아오며 완벽한 행복을 꿈꾸던 그들. 그러나 이들의 로맨틱한 이야기 뒤에는 아무도 상상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도 이 사랑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의 특별한 여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정우는 60대 초반의 한국 남자였다. 그의 삶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각본 같았다. 그는 지방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오직 성공만이 삶의 의미라고 믿었다. 서울의 명문 사립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손을 거친 건축물들은 한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는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늘 바쁘게 살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설계도와 씨름했고 주말에도 현장 감독으로 지방을 오갔다. 그의 목표는 오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완벽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다. 우아하고 교양 있는 아내,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두 자녀.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깊은 고독과 허무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내와의 만남은 조건적인 것이었다. 사회적 지위와 배경을 고려한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깍듯했지만 마음 깊이 교감하는 법을 몰랐다. 대화는 형식적이었고 감정의 교류는 없었다.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쁜 아버지를 어려워했고 가족보다는 각자의 삶에 몰두했다. 명절에 모여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일쑤였다. 정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 섬처럼 떠 있었다. 50대 후반, 그는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은퇴했다. 화려한 은퇴식 뒤에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끝없는 공허함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도 할 일도 없었다. 아내는 골프와 사교 모임으로 바빴고 자녀들은 연락도 드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성공이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지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되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젊은 시절, 그는 건축학 외에 미술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렘브란트나 베르메르 같은 네덜란드 황금기 화가들의 작품에 매료되곤 했다. 그는 언젠가 꼭 한번 네덜란드에 가서 그들의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꾸었다. 은퇴 후, 그는 그 잊었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고 싶었다. 아내에게 네덜란드 여행을 제안했지만 아내는 코웃음 쳤다. 그 나이에 무슨 미술관 타령이에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는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다. 아내에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통보를 전했다. 아내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상쾌하고 촉촉한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운하의 물냄새, 자전거 벨소리, 그리고 낯선 유럽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의 오감을 자극했다. 그는 미리 예약해 둔 작은 호텔에 여장을 풀고 다음 날부터 암스테르담 곳곳을 누볐다. 렘브란트의 이 야경을 마주했을 때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반고흐 미술관에서는 그의 열정적인 붓터치에 감동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운하를 따라 걸으며 암스테르담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암스테르담에 붐비는 센트럴역 근처의 운하 옆 카페에서 그는 그녀를 만났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의 이름은 에바. 40대 초반의 네덜란드 여성으로 짙은 금발에 활기차고 당당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준호가 앉은 테이블 바로 옆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과 그 주변에서 느껴지는 당당한 분위기에 묘하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조용한 미술 용품점이 있을까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어서요. 그의 서툰 영어에 에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명료하고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기 운하 건너편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어요. 전통 화구도 팔고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짧은 대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에바는 자신이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는 프리랜서 예술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주로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를 돕고 예술과 관련된 워크숍을 기획하는 일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결혼 경험이 있었지만 이혼 후 홀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솔직하고 꾸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사랑과 이별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준호는 자신이 한국에서 온 은퇴한 건축가이며 뒤늦게 예술에 대한 열정을 찾아 이곳에 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에바는 그의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였다. 정말 놀랍네요. 60대에 새로운 예술 분야에 도전하다니 대단하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에바의 순수한 칭찬과 예술에 대한 열정적인 질문에 준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인정에 기뻤다. 나이와 국적의 장벽은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술, 삶, 그리고 자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준호는 에바에게서 젊은 날 잃어버렸던 열정과 생동감을 느꼈고 에바는 준호의 지혜로움과 따뜻함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예술에 대한 순수한 갈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그는 에바에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교감을 느꼈다. 그 후로 준호는 에바와 자주 만났다. 그들은 함께 암스테르담의 작은 갤러리들을 방문하고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도시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레나는 준호에게 네덜란드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예술가들이 가진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 예술과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에바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가면을 벗고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는 에바의 자유분방한 정신에 이끌렸고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다. 에바 역시 준호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준호의 안정감과 사려 깊음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녀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암스테르담의 한 작은 미술관 앞에서 그들은 우연히 마주쳤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였다. 준호는 우산이 없었고 에바는 자신의 커다란 우산을 내밀었다. 그들은 함께 우산 아래 서서 빗방울 떨어지는 운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마음이 에바에게 완전히 기울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에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에바는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암스테르담의 빗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레나의 부모님은 준호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극심하게 반대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저 사람은 내 아버지 뻘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거니? 너 이제 겨우 40살인데. 그들은 에바에게 준호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에바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준호와의 사랑이 진실하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준호 역시 에바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에바의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에바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결국 에바의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들의 관계를 인정했다. 한국에 있는 준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철민의 삶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들은 암스테르담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에바의 예술계 친구들과 준호의 소수 지인들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결혼 후 그들은 암스테르담 외곽의 아담한 주택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준호는 에바를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고 에바는 그에게 네덜란드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그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에바는 준호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에바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다. 아침 식사 중에 그녀가 손을 떨며 건넨 임신 테스트기는 선명한 두 줄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60대 초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에바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에바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준호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가장이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에바의 임신 기간 동안 준호는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운하를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교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에바 역시 준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에바가 출산하는 날, 준호는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준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준호는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릴리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릴리는 준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에바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준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릴리의 웃음소리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릴리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준호와 에바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준호는 매일 아침 릴리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운하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에바는 릴리에게 네덜란드의 동요를 가르쳐 주었고 준호는 릴리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준호는 릴리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릴리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릴리가 2살이 되었을 무렵 에바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준호는 그녀를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갔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에바 씨,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네요. 그리고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이신데요. 준호는 의사의 말에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임신이 불가능하다니? 그는 에바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에바를 향했고 에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며칠 동안 에바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준호는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에바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에바, 무슨 일이야? 나에게 숨기는 것이 있는 거지? 릴리는 어떻게 된 거야? 에바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오래전부터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준호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호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아이를 원했지만 불가능했어요. 당신도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릴리는 사실 내 여동생의 아이예요. 릴리는 에바의 여동생이 낳은 아이였고 에바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에 준호에게 숨기고 입양한 아이였다고 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호가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준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에바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준호는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에바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릴리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늘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자신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에바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에바와 릴리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에바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릴리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준호는 릴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릴리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에바를 떠날 생각도 없었다. 네덜란드와 한국, 그리고 한 남자의 노년과 한 여인의 삶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그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암스테르담의 운하 위로는 오늘도 자전거들이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